얼마 전 블룸버그 통신이 재미있는 내용을 하나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마켓 리서치 그룹의 메모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대선과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이죠. 실제로 미국에 사는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외부에서 보는 것과 달리 미국 내부는 경제가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특히 바이든이 경제를 잘 못한다라는 의견이 팽배하다고 하더군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이나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공화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모양입니다. 공화당 후보들도 줄 사퇴를 해서 트럼프 재선 가능성을 한결 높이고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확장재정 같은 경기부양책과 감세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는 인플레이션과 동시에 국채 발행이 늘어나고요. 또 국채 수익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겠죠.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통상 달러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 관세를 강화하려는 트럼프의 전략도 강달러의 요인이 되기도 하죠. 트럼프 이후에 세계와 미중 패권 전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또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중국인으로서 세계적인 식견을 가진 안효화 교수의 더 플로라는 책하고요. 송흥민의 화폐 전쟁을 바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즉시 한국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을 만큼 전 세계는 차세대 첨단 기술에 집중하고 있죠. 독특한 부분은 미국의 태도 변화입니다. 시장의 힘에 맡기던 과거와 달리 정부 주도의 산업 지원 정책에 올인하고 있는 거죠. 바이든 정부는 집권 이후에 반도체와 과학법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배터리 영역에서는 중국과 한국이 가장 큰 경쟁을 이루고 있죠. 따라서 미중 패권 전쟁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시장 확대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큰 기회가 됐죠.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통해서 중국이나 일본 기업들과 격차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반도체 산업의 국산 대체를 추진한 겁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반도체 공급망의 국산 대체는 반드시 뚫어야 할 난관이죠. 이런 중국 정부의 노력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글로벌 인재 영입에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반도체 선진국에서 수학하는 중국 유학생과 화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무역전쟁을 처음 벌인 건 2018년 공화당의 트럼프 정부였습니다. 독재 정치와 저임금 일자리로 인해서 미국인들이 중국을 싫어한다는 점을 활용한 전략이죠. 같은 미국인 중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자들은 약간 차이가 존재하죠. 공화당의 지지층은 연령으로 보면 보수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고연령층의 지지도가 높습니다. 소득 수준으로 보면 고소득이 많고요. 상대적으로 저학력이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서부나 동부의 대도시보다는 중부나 남부 지역에 많은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중국이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공화당 세력은 러시아나 유럽보다 중국 견제가 우선순위 목표입니다. 반면 현 집권 세력인 민주당은 현 상황에서 중국을 묶어둔 채 또 다른 패권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유럽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경제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죠. 여기서 터진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사실 트럼프 정부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 대만 전쟁을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러시아가 먼저 카드를 꺼낸 셈이죠. 대만에서 전쟁이 났다면 아쉬운 쪽은 중국이었을 텐데요. 러시아가 먼저 전쟁을 치른 덕분에 중국은 경제 발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죠. 물론 중국은 전쟁으로 힘겹게 이룩한 경제 성장이 허물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건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과 우크라이나 친미 정책으로 부득이하게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중국 역시 러시아처럼 될지 모릅니다. 이에 대비해서 중국은 군사력 강화와 물자 비축 등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죠. 대만 문제는 당연하게도 한반도를 강타하게 될 겁니다. 미국이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를 건설한 이유도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국의 시진핑이 아닙니다. 송흥민의 화폐 전쟁에 따르면 열쇠는 월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월가는 중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재투자를 늘려갔죠.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압박 카드를 꺼낸다고 할지라도 전쟁으로 치닫지 않는 한 이 흐름은 계속될 겁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이죠. 중국은 이미 제조산업의 경쟁력, 노동자의 효율성과 4차 산업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단일 규모로 가장 크게 통일된 시장이고요.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기지이기도 하죠. 외환 보유액도 세계 1위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중 패권 전쟁에서 쉽게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어느 나라도 없죠. 트럼프는 기업가 출신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제재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어떻게든 중국 시장에 투자하고 싶어서입니다. 압박을 가해서 중국 내 비즈니스 규칙을 투명한 환경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익 보장 시스템을 먼저 만든 후에 본격적으로 중국과 장사를 해보겠다는 속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현재 중국이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은 IT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비즈니스랑 금융산업이죠. 중국 역시 언제까지나 개방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받아들이는 선택 전략을 구사하기로 결정합니다. IT 기술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금융산업을 개방하는 거죠. IT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사실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제정치의 필연이에요. 통치자를 비난하는 내용, 감추고 싶은 정부의 치부, 권력의 남용 같은 부분을 국민들이 아는 게 싫은 거죠. 실제로 천안문 사태나 뉴사우치 같은 것을 검색을 하면 중국에서는 검색이 안 됩니다.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을 주장하던 구글이 퇴출된 이후에 페이스북은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우버나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등은 모두 중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자리는 바이두, 웨이보, 위챗, 샤오홍슈, 디디추싱, 아이치 등이 차지했죠. 구글이 없어서 안드로이드 폰 사용도 제약을 받자 최근에 화웨이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모니 OS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에게는 기회가 된 거죠. 이미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관련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인 중국은 자신들의 이런 정보 통제와 국민 감시 기술을 러시아에 수출한다고 하죠. 러시아는 중국의 도움으로 자체적으로 검색 엔진과 정보 통제 수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큰 손인 중국과 러시아가 빠져나가면서 갈등의 불이 떨어진 것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마지막 남은 인도 시장마저 놓치면 글로벌 플랫폼 시장의 수익성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될 테니까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모두 인도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도 시장만은 놓치지 않겠다는 글로벌 기업들의 고민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자국의 금융시장을 빠르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IT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외국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외화 유입이 줄어들자 중국은 2019년에 금융시장 개방 조치 11개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외국 자본에 열리지도 않았던 증권시장도 2020년에 개방했죠. 증권회사와 생명보험회사에는 외국 자본 지분 제한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국가는 놀랍게도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선진국 같은 기업들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독은 중국의 독자적인 뮤추얼 펀드 사업을 허가받았습니다. 2위 업체인 뱅가드는 아시아 본부를 홍콩에서 상하이로 이전했습니다. 시티그룹은 미국 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내에 펀드 수탁 업무 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는 새로운 중국 법인 증권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알리안츠 생명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아서요, 중국 최초의 외국계 보험회사가 됐습니다. UBS AG는 중국 합작 증권회사 서은증권회사의 대주주가 됐습니다. 노무라 홀딩스도 외국 증권회사 신규 설립 계획을 제출했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중국의 은행카드 위안화 정산 네트워크를 설립한 최초의 외국계 회사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금융업 개방 확대로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다국적 금융기관들이 앞다퉈서 중국의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분 투자를 늘리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협박하던 그 해에 벌어진 일입니다. 또한 미국의 최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페이팔은 중국 거프바오의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거프바오는 즈프바오와 위챗페이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중국의 제3자 지불업체죠. 중국 내에 첫 번째로 100% 외국 자본의 제3자 결제위원이 탄생합니다. 그동안 페이팔은 중국 시장에서 중국 내 지불 결제 회사와 협력해서 6개월간 지불 업무를 수행했는데요. 중국 국내 지불 영업 허가증이 없어서 사업 전개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미 갈등과는 별도로 중국 역시 월가의 자본과 선진 금융기법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자국 금융산업의 성숙도를 높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현재 중국 전체 가계 자산의 10% 정도가 주식과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 비율을 좀 늘리고 싶어 합니다. 부동산에 집중된 투자 구조를 제한하고요. 성장 기업과 기술 기업에 투자되는 자본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죠. 세계 굴지의 기업들을 끊임없이 탄생시키려면 외국 자본 비중이 30% 수준에 육박하는
미국만큼 자본시장이 커져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 기업들은 세계 수준으로 성장한 빅테크 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징동의 주요 주주 명단에 어김없이 미국 헤지펀드의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중국 증시의 규모는 장기적으로 볼 때 매우 커지겠죠. 중국이 상업은행 중심의 금융체계에서 자본시장 주도의 금융체계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도 중국 금융 시스템은 자본시장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 주식시장의 규모는 238.9% 증가했고요. 채권시장의 규모는 444.3% 증가해서 세계 2위가 됐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상하이 선전 증시 상장사가 4,100개를 넘었고요. 전체 시가총액도 80조 위안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홍콩 주식시장을 합치면 123조 6,500위안입니다. 미국의 시가총액은 51조 달러로 중국 본토 시장의 4.6배입니다. 홍콩까지 합하면 2.99배입니다. 중국의 잠재적 성장률을 3%로 가정을 하면요.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100주년이 되는 시점에 중국 GDP 규모는 약 40조 2053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비주얼 캐피털리스트가 조사한 전 세계 GDP에서 각국의 기업 순위에 따르면 2022년 말 중국 GDP 규모는 18조 3천억 달러였습니다. 중국 자본시장의 규모가 GDP의 100%로 성장한다고 가정을 하면 2049년에는 3.6배 성장하는 셈입니다. 홍콩과 합하면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대 자본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위원회 시정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은 트럼프가 돌아온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미국의 쇠퇴, 동맹의 약화로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정은은 한국을 배제한 채 핵보유를 전제로 담판할 가능성을 타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렵다면 한국에 대한 핵 위협이나 도발 시도를 강화하겠죠. 하지만 이 배경에는 트럼프의 슬로건인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이용해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는 목적이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김정은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필요한 것은 돈이지 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조차 흘리지 않는 승자는 언제나 그렇듯 자본이 될 것입니다. 자본에는 사회주의나 민주주의 같은 이념이 없습니다. 화폐전쟁에는 금융재벌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본 증식 방법이 소개되어 있죠. 시작은 워털루 전쟁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교묘한 배팅이었습니다. 중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IT 기술의 주도권을 중국이 갖는지 미국이 갖는지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수익을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성장은 중국 주식시장의 주식을 찍어내서 발행하는 중국 기업들의 몫입니다. 그 과실은 투자한 자본가들이 가져가면 됩니다. 2021년 기준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약 17%를 차지합니다. 중국 주식시장에서 외국 자본의 비중은 1%도 되지 않습니다. 1조 6천억 위안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만약 이 나머지 자금이 몰려온다면 2049년에는 외국 투자 비중이 약 25%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자본시장 규모는 51조 달러 이상에 달해서 미국 현재 자본시장만큼이나 커질 겁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앞으로 28년 동안 금융시장이 이 정도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중국뿐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에는 2022년 말 기준으로 1억 7천만 투자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도는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거청반 거래소와 북경 거래소의 출시로 중국은 본격적인 자본시장 폭발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자본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경영하는 것이 자본가의 속성이죠. 돈에는 중국이나 미국, 북한이나 한국이라는 꼬리표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성공을 거두면 그 자금이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거대한 시장을 가진 중국과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을 보유한 대한민국을 이웃에 둔 북한도 그 대상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김정은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북한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적임자가 필요하죠. 이는 알에서 나오려는 병아리가 어미닭과 동시에 같은 부분을 두드려야 알이 깨지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승훈민이 화폐전쟁에서 말했듯이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트럼프가 아니래도 성장을 멈춘 자본은 끊임없이 어딘가 빈틈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트럼프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귀추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